달 울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이 동해안 도시 탐방을 위한 울독 세미나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6월 달에 단천에 대해서 이제 진희건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7월에 원산 이찬우 교수님, 그 다음에 8월에 함흥 이지원 교수님, 9월에 울릉 김윤배 박사님, 그다음에 라선 조성찬 박사님, 그다음에 독도 김남일 그 당시 포항부 시장님, 그리고 12월에 부산 권태상 박사님,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영덕 이제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울산은 이제 김인배 박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 포항을 했습니다. 포항을 할 때 이제 그 적을 옮기셔서 김남일 경북 문화관광 공사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딱 두 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4월, 5월 하면 12강의가 이제 끝나는데, 강릉 이제 박현재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시고, 5월에 청진에 대해서 김병욱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결승전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울독 세미나 강의를 해주실 우리 박현재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포항공대에서도 계셨고, 광주과학기술원을 거쳐서 지금은 강릉 원주대 남북 어, 바다자원 교류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그 교류원에 대한 소개와 곁들여서 어떻게 이제 남북 바다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을까. 강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재 교수님을 우리가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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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교수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공유부터 잠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강릉 원주대학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남북바다자원교류원에서 지금 있는 박현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것은 사실 강릉이라는 도시죠. 예, 강릉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모저모 관련된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강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관광 도시, 최근에는 이제 올림픽 빙상 체육의 중심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어, 강릉이 상당히 오래된 고도이고 숨겨진 여러 가지 어, 이야기들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해양 생물이다 보니까 해양과 수산 생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순서는 아무래도 강릉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현재 강릉의 현황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지금 강릉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목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강릉이라는 곳이 천연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산 알다시피 대관령을 왼쪽에 두고 산이 있고 그 가운데 석호 호수라고 적었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석호입니다. 석호가 있고 석호를 벗어나면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저 강릉에 대해서 요 이모저모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무래도 항상 모든 발표의 제일 처음에는 제가 소속한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그 강릉원주대학교라고 이야기 드리면 대부분의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강릉이 있는지 원주에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강릉 원주대가 이제 강릉 예전으로 치면 이제 강릉대죠. 예, 강릉대학교였는데 원주에 있는 그 원주대학교와 통합을 하면서 이제 강릉 원주대라는 명칭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뭐 본부나 뭐 원래 캠퍼스는 강릉이고요. 예. 지금 그래서 저도 강릉에 위치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이제 글로컬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이제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이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강원대라는 명칭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명적으로도 중요한데 전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도인 이제 강원도 이 강원이라는 글자가 강릉과 원주에 있는 강자와 원자를 따서 강원도라는 지명이 어, 되었죠. 지금도 이제 북한 쪽에 이제 강원도가 잘려 이 분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찾아보기 어려운 저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되어 있는 남북 바다 자원 교류원은 2018년도에 이제 첫 개원을 해왔고요. 개원을 한 목적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뭔가 교류를 하고 싶은데 과연 무엇이 이제 어, 이걸 좀 잘 할 수 있을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바다라는 것은 이제 나누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바다라는 것은 하나의 바다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 특히 생물 자원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교류하게 되면 북한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몇몇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다시마라든지 다양한 해조류를 근간으로 해서 해조 자원을 교류해보자 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조만 이제 바다 생물이 아니고 어류라든지 다른 주변의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엮어보자 해서 2020년도에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통일부에 이제 통일선도대학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는 통일부 통일선도대학 사업을 2년 차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의 아무래도 통일 인식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하고자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증진하고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바다자원교류원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는 학과는 이제 해양생태환경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릉에 온 지 제가 지금 9년 차 되었는데 제가 원래 강릉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9년 동안 이 학과에 있으면서 강릉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제 해양 말 그대로 해양의 생물들을 대상으로 이 생물들이 환경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뭐 설명이 비슷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지역의 강릉의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이 뭐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도 뭐 한 번씩 들어보셨고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강릉이라는 곳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구석기 시대 약 60만 년 전에 있었던 구석기 시대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내려오면서 각 곳곳에 이제 유적지, 이제 유물이 발견되는 아주 오래된 어, 곳이죠.
예. 그러다가 약 고구려 시대 때 처음으로 하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슬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데 이 명칭을 고구려 시대에 처음으로 하슬라를 불러서 이 지역을 이렇게 불러오다가 신라 시대 때 드디어 이제 하슬라 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이 하슬라라는 명칭에서 이제 또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인 명주, 예, 명주라는 명칭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지만 범일국사라는 이 국사께서 이제 굴산사, 지금 굴산사지죠. 예, 이 유명한 아주 큰 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어 드디어 이제 고려 시대 때 강릉부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강릉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때 강릉 대도호부, 지금으로 이제 대도호부라 해서 이제 벼로를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 대도호부라는 명칭으로 뭐 진을 설치하고 8개 부군현을 관할하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강릉군으로 개칭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 1995년도에 이제 강릉시와 명주군이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합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통합한 이후에 강릉시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릉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릉이라 하면 이제 강원도를 나눌 때 이제 영서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와 서쪽은 영서, 동쪽은 영동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산맥 오른쪽에 있는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요 영동 지방을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제 강릉이 애로부터 영동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근의 기록을 보면 전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7 약 1.7배 정도 되고요. 서울시보다 크죠. 인구는 조금씩 줄다가 늘었다가 좀 가감이 있지만 거의 20만 명, 21만 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는 10만 2,800호 정도이고요. 알다시피 아래로는 동해, 위로는 양양, 그다음에 옆으로는 평창과 정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읍면동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 동지역을 보시면 이쪽은 거의 뭐 도시랑 마찬가지고요. 이 외의 지역들은 우리로 치면 농어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할 때 강릉이 예로부터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문화사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겠지만 문화사적지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죠. 왜냐하면 산, 호수, 바다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예로부터 이제 먹을거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광 도시로서 이제 최근에도 고도 오래된 도시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고 아시다시피 어, 신사임당 이 등을 포함한 많은 이제 문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양의 도시이기도 하고 유적지도 실제로 이렇게 곳곳에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절인 굴산사지, 이게 지금 굴산사지 단간지주는 지금 현재 어,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통일신라의 사찰터이자 범일국사가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절에 흔적만 있지 남아 있는 것이 이 단간지주라고 불리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간지주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절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단간이라는 깃대나 이런 것들을 걸어두는 아주 입구에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에 강릉 대도부가 사실은 어, 예로부터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이건 다시 지은 겁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재현한 거고요. 예로부터 이제 여기 중앙 관리들이 오면 이곳에 머물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뭐 어로 농경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문화유산이 많았는데
유명한 곳, 뭐,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기념물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송사지라고 지금도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한송사지 석조보살 자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제시대 때 여기에 있는 이 보살 자상은 일본이 가져갔다가 한일 협약 때 다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지금 강릉에 있지는 않고요. 춘천에 이제 박물관에 있고요.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와 팔이 없는 게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 시립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인데 어 요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머리가 없는 그 보살 자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들이 뭐 지금도 출토되기도 하고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강릉 대도보의 입구에 예전에 있었다고 알려진 임영간 산문 이거 국보입니다. 이렇게 허름한 문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터하고 문만 남아 있는데 이게 건축학적으로 매우 집약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안쪽에 다양한 기교가 쓰여 있어가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다양한 이제 관광지로서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에 오면 항상 둘러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선교장이 있습니다. 이 선교장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이제 어, 사대부가 지은 집이죠. 왕족 출신의 이제 사대부가 지은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99칸이 이제 집 안에 있습니다. 100칸은 이제 임금만 쓸 수 있으니까 99칸이라는 것은 가장 상류층만 지을 수 있는 거의 그런 집이죠. 이 성교장은 조선시대로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속해 있고요. 네모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시면 한 번은 정도는 보셔서 기와집의 이제 운치라든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마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오죽헌이죠. 이 오죽헌은 아시다시피 신사임당과 그 신사임당의 아들인 이율곡이 탄생했고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룡관이죠. 이율곡이 실제로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옆에 보면 사당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이제 복원을 많이 해서 상당히 넓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강릉에 오시면 꼭 한번은 보시면 좋을 듯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죽헌 안에 아래에 보시는 이 화폐 전시관과 강릉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유물들이 강릉 시립박물관에 이제 대부분 많이 보관되어 있고요. 이 화폐 전시관은 최근에 지어지었는데, 여기도 이제 전 세계 유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유일의 모자 화폐의 탄생지라고 지금 많은 광고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5만 원권의 신사임당, 5천 원권의 이율곡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예, 모자가 화폐 동시에 사용된 것은. 그래서 화폐 전시관도 한번 이 오죽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허난설원 생가터가 있습니다. 허난설원은 신사임당과 함께 조선시대의 여성 문인을 대표하는 여류 작가죠. 많은 시와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허난설원의 동생 아무래도 남동생이 이제 허균이 유명하죠. 그래서 허균과 허난설원의 생가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저는 여기를 제일 추천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왜냐하면 여기가 생가터도 생가터지만 이 주위에 자연 환경이 산책하기가 제가 강릉에 왔을 때는 거의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산책터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 있고요. 상당히 고즈넉합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꼭 가보라고 저는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향토 문화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강릉 농악, 농악이 워낙 유명해서 대표적인 영동 농악으로서 강릉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수 교육관 같은 것도 지어놨고요.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축제 중에 또 유명한 단오제. 단오제 하면 강릉이 아마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 강릉이 지역민들이 예로부터 신에게 안녕과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로서 이제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서 아주 강릉시에서도 이 단오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말 이거 단오제 하는 기간에는 시내가 거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볼거리도 많고, 아무래도 제일 여러 축제 중에서 강릉도 축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느 정도 뭐 어떤 것들이 유명하고 현재 위치는 뭐냐?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유명한 행사는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평창 강릉 동계올림픽이라고 지칭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바 경기에 설원 경기는 평창에서 진행을 했고 빙상 경기는 반 정도 되는 빙상 경기는 모두 다 강릉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빙상 종목에 관련한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어놨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얼마 전에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 그걸 했죠. 얼마 한 두 달 전에 했습니다. 어, 상당히 세계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빙상 경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더 유명한 건 강릉에 현재 유명한 건 이제 커피 축제죠. 사실 강릉이 왜 커피에 유명하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1세대 뭐 우리나라의 일명 3대 바리스타라고 알려진 뭐 박이추 선생께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 보헤미안 카페를 차리면서 그 이후에 그 제자들과 다른 이제 커피 전문가들이 많은 가게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지금은 국내의 최대 커피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에 지금 개인이 하는 커피점과 더불어서 다 포함하면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커피점만 500개가 넘게 있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커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도시로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매년 커피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 도시로 뭐 하면 꼭 나오는 게 이제 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로서 선정이 되어서 좀 더 이제 국제적으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피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강릉이 커피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강릉이 이제 3대 커피 가게라고 할 수 있죠. 3대 커피 가게라고 할 수 있는 어 여기 일대 이제 보헤미안 아까 박이추 선생께서 처음 설립한 이게 본점입니다. 지금은 이 본점 외에도 매우 큰 커피 공장이 하나 설립되어 있거든요. 커피 가게가 보헤미안만 해도 세 개가 있습니다. 강릉에. 그리고 호스텍 안에도 지금 있는 이제 테라로사. 예. 사실은 테라로사가 제일 지금 유명하죠. 전국적으로도 이제 체인점, 백화점 등을 포함해서 이제 커피도 팔고 이 테라로사 이 사진에 있는 건 테라로사 본점입니다. 본점을 포함해서 강릉에 지금 네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체인점이 있죠. 이 본점에 가면 커피로 매우 큽니다. 커피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여기 오는데 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이제 커피 박물관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커피 커퍼. 예, 여기도 이제 유명합니다. 여기도 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한데 이 외에도 유명한 커피점이 상당히 많고요. 골목길마다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피를 이제 판매하는 곳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도시답게 진짜 커피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리적 특성인데요. 영동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 태백산맥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이 줄기죠. 이 줄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영서에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산이 이렇게 있고 가파르게 영동지방 넘어오면 이런 지형을 이루고 있고 여기 동해가 있습니다.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강릉은 예로부터 기후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어, 그 기상청 아시죠? 기상청에 분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전국에. 근데 이 작은 강원도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강릉에 기상청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 예로부터 이 기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양강 지풍 이런 것들 때문에 영서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가 산맥을 넘어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바뀌죠. 이게 일명 이제 지리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펜 현상이라고 지리학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펜 현상이 있으면 이 따뜻한 건조한 바람이 이 아래쪽 강릉을 포함하는 이 평지로 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죠. 봄에는 바람이 태풍급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자주 붑니다. 저도 강릉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바람이 정말 셉니다. 특히 봄에 세거든요. 근데 이 봄에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나면 매우 크게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양양에도 큰 불이 나서 낙산사가 전소되고 했죠. 그 얼마 전에 저도 강릉에 9년 차지만 온 이래로 불이 몇 번이나 났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불이 몇 번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이 불뿐만 아니라 겨울에 또 폭설이 한 번씩 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성 이 현상 때문입니다. 이 바다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찬 바람 오다가 이 바람이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또 차가워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한 번씩 폭설이 내립니다. 최근에 그렇게 큰 폭설이 오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거의 며칠 동안 거의 1m, 2m 사이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마비될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특성 중에 강릉, 아까 뭐 금강산, 설악산도 얘기했지만 강릉을 중심으로 가장 큰 알려진 산은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은 아시다시피 강릉시와 홍천, 평창에 걸쳐 있는 산이고, 어, 강릉 그 중심산이죠. 이 산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소금강 들어보셨죠? 소금강이라는 것은 이제 1970년대 우리나라 명승 제1호로 지정된 계곡을 뜻하고요.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금강산에 빗대어서 금강산을 축소해 놓았다 해서 이제 소금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오대산 가봤지만 가을에 가보면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최대 높이는 1565m이고요. 비로봉이 이제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아름다운 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하면 꼭 나오는 게 이제 대관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관령이라는 명칭은 16세기 경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어, 태백산맥에 위치하며 뭐 평창과 강릉에 있는 큰 고개 및 그 일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자는 매우 크다는 큰 고개를 뜻하고요. 어, 험한 요새 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 하면 또 나오는 게 이제 양떼 목장이죠. 이 양떼 목장이 실제로 대관령 양떼 목장 뭐 등등 해서 목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시면 이 높은 곳에서 절경을 보시고 양과 관련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뭐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대관령은 고위 분지죠. 일종의 분지인데 고위 평탄한 분지고요. 넓은 고원이 나타난 특성이 있습니다. 기후는 이제 알다시피 한랭 다습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대관령 옆에 보면 이제 안반대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반대기가 최근에 좀 알려진 이유는 뭐 좀 방송 때문도 있고요. 뭐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또 밤에 어 천체 관측, 별을 관찰하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사실 안반대기는 이 풍력 이 풍력 발전기가 여러 대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저도 뭐 한두 번 가봤는데 소리가 이 돌아갈 때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유명한 이유는 사실 이 배추밭이죠. 이게 다 고랭지 농법에 의해서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고 산이다 할 정도로 배추밭이 이 전체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강원도에 뭐 하면 여러 개 유명한데 이 요곳에서는 아무래도 어, 배추, 고랭지 농법에 의한 배추가 유명하고요. 안반이라는 것은 떡매로 반죽을 칠 때 쓰는 오목하고 넓은 통나무 받침판을 말하고요. 대기는 이제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워낙 좀 찾아가시려면 사실은 차 타고 좀 꼬불꼬불한 길을 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가보면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이 배추밭을 이렇게 넓게 평탄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명해져 있죠. 지금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앞서 설명드린 것이 사실 그 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이제 호수, 즉 석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릉에 이제 석호가 유명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경포호가 있습니다. 경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호가 이제 석호의 호자인데요. 이 석호라는 곳은 저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석호가 형성된 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만입된 이 만과 같은 구조에서 모래가 퇴적 작용에 의해서 쌓이면서 해빈이 생기고요. 이 해빈이 생기면서 입구를 막으면서 석호가 된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석호라 하면 연안 석호와 환초 석호라고 해서 이 환초 석호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원형의 호울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이 환초라는 것이 이제 그 코랄 산호죠. 산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이제 연안 석호죠. 석호라고 하는 것은 어, 해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성에 있는 화진포거든요. 화진포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해변이 이렇게 막고 있고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석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요. 이 자연 환경의 천연 보호 구역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서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이 석호를 매우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원으로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석호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죠. 관리하는 것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석호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석호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석호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생물종이 매우 풍부하고 멸종 위기 정도 여기 특히 조류들이 많이 와서 번식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연 호소로 되어 있고 약 뭐 6천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어, 그 전부터도 형성된 곳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이제 기수호입니다. 기수호.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석호를 보시면 이 강원도만 거의 나타나 있는데 매우 10개 이상, 15개, 16개 정도의 석호가 있습니다. 석호마다 이제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경포호, 속초에 가면 영랑호, 청초 이런 것들, 화진포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근데 이 석호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곳은 좀 오염이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오염이 어, 나아지지 않고 더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주변에 난개발하고 자연적 천이 과정에 의해서 원형이 이제 거의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석고의 사진들인데요.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요 아래 두 개가 이제 경포호죠. 경포호를 보시면 겨울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해변이 있던 곳인데 사실 지금은 이 경포호가 자연 석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해변이 있던 곳을 도로로 이제 도로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니죠. 이게 차가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요 옆에 수로를 뚫어서 물이 항상 통과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물이 원래는 막혔다가 뚫렸다 하는 게 자연 석호거든요.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호텔 TV에도 많이 나왔던 이 호텔이 최근에 건립이 되어서 여기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이곳에 지금 딱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호텔이 설립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눈이 없을 때 이렇게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이 향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주문진 옆에 있는 곳이고요. 향호도 꽤 큰 석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풍호라는 곳이 있는데 안인 사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석호는 지금 골프장이 건립되어 있어가지고 석호의 형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도 사실은 이 인간의 개발이죠. 이 개발로 인해서 석호가 훼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호로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빈이 막고 있거든요. 원래는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막고 있는 게 하나의 장벽이죠. 이 장벽이라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담수가 많이 흐르게 될 경우 쌓여 있던 이 해빈이 뚫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봄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때 뚫리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신기한 현상인데 이게 원래는 이 안에가 염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매우 낮으니까 민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뚫리게 되면 바닷물이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염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분이 바뀌면서 해양 생물이라든지 기수종들이 많이 교류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많은 곳이고요. 저도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걸 일명 이제 울순 우리말이죠. 개터짐이라고 합니다. 개터짐. 이 개터짐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신비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이때 보면 민물일 때는 이 탁도가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물이 거의 황새에 가깝죠. 터지게 되면 바닷물이 깨끗한 바닷물이 깨끗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탁도가 낮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닥이 거의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이렇게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 개터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좀 희귀한 계절적으로 희귀한 현상이고 이거는 향후에서 일어난 개터짐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장마철이 지나고 대조기, 즉 동해안에도 대조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 일어난 현상으로서 이 개터점이 발생하면 석호 안에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이 석호 외에도 하구, 석호하고 하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구라는 곳도 있죠. 보통 하구는 이제 포항으로 치면 형산강, 하구, 형산강이 있죠. 강이나 하천에 하류에 있는 게 이제 하구입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치면 강릉에도 큰 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양에도 있는 남대천, 그 다음에 영곡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곡천에서 전경이고요. 이 영곡천을 보시면 왜 여기에 보여드리냐면 여기에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연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어가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많지는 않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1%도 안 되는 양이지만 태평양
첩살몬이라고 하는 태평양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이 동해안의 곳곳에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은 양양 남대천이죠. 그런데 양양 남대천 외에도 강릉의 영곡천이라든지 심지어 울산의 태화강에도 연어가 회귀 일부 합니다. 그래서 이 회귀하는 사진을 여기 이렇게 찍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영곡천을 뭐 시에서 생태 하천으로 만들겠다 해서 많은 여기 주변을 생태공학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어만 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 어류 포착되고 있는 이 어류는 황어라고 하는 어류입니다. 이 황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산란을 할 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태평양 연어는 산란을 하고 나면 죽죠. 예, 여기에 말 그대로 어, 묻히게 됩니다. 뼈를 묻게 되는데 황어는 산란을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외에도 어,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연어를 많이 회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보면 유콘강이 있죠. 이 유콘강은 지류의 길이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3,200km. 그러니까 연어가 이런 데까지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물론 연어가 태평양 연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어들도 캐나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산에 있는 계곡에도 연어를 막 묻혀 있는 게 막 보이거든요. 죽어 있는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있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어가 소상하는 길이가 짧습니다. 길어봐야 뭐 50km, 20km.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태평양 연어라도 회유하는 길이가 다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연어도 생태적으로 저희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집중하고로 인해서 강릉에 하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경포호수거든요. 여기가 경포호수 입구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뚫어 놓은 경포호수 입구고요. 여름철이면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탁한 담수가 바닷물로 나가는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조기 때는 이제 들어오는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일반적인 자연 석호는 막혀 있으면 거의 민물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경포는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뚫어 놓았기 때문에 항상 염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20%밀 이상, 심지어 30%밀도 되고요. 그래서 염분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자연 경관은 여기 호수까지의 경관이고 이제 바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다는 수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해안선이 70km 남짓 하고요.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경북과 더불어서 강원도의 약 18%가 강릉에 되어 있고요. 어가구가 365가구입니다. 물론 요 가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900가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20% 정도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인구가 뭐 800명 정도 되고요. 이 정도의 이제 통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어획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강원도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이제 어종들이 잡히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주 어획 종은 오징어, 도루묵, 양미리. 근데 최근에는 어민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은 문어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어가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니까 문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 그 통발업이라든지 낚시업 간에 이제 싸움도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 이건 뭐 강릉뿐만 아니라 저기 속초나 동해 삼척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오징어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중에 1등을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가 예전에는 오징어 그게 없는데 주문진에 이제 오징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오징어 가공업체도 현재는 주문진에 많이 있죠. 근데 오징어 또 안 잡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징어의 가공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대왕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많이 또 가공하는 현실입니다. 어, 주문진 이제 나오는데요. 이 주문진 수산시장 하면 강원도 최대,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동해 최대 어항이죠. 포항과 더불어서 동해 최대 어항을 과거부터 형성해 있고요. 1936년부터 형성된 재래시장이고요. 지금은 오징어 잡이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오징어 잡히기 전에는 명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항이고요. 가보시면 수산시장이 종합시장, 건어물시장, 회센터 뭐 다양한 형태고요. 국내 뭐 관광객, 관광객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뭐 다양한 해나 수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면 이제 해준 공원이 있는데 이거 뭐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다이빙 포인트로 지금 아주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강원도 사근진 해변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수중 공원입니다. 어, 수심이 약 7에서 30m고요. 다이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해중공원에 이 전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전차를 한 대여섯 대를 바다에 깔아 앉혀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아주 맑게 시야가 좋기 때문에 잘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수중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빼먹을 수 없는데 1900 뭐 경포해수욕장이죠. 사실 경포해수욕장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과거부터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이 어, 오던 곳이죠. 1960년대부터도 이제 이렇게 해수욕장이 개장되어 있었고요. 84년도에도 이렇게 바로 이제 톨게이트처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동고속도로 개통할 때 좀 맞춰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경포호수고요. 여기에 호텔도 있지만 요 앞에가 일대를 경포 해수욕장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곳이 이제 커피 거리, 안목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이 커피와 관련해서 유명하다 보니까 해수욕장도 있는데 지금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커피 가게입니다. 이 빌딩들이 다 커피 가게입니다. 지금 매우 이제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커피 가게 없을 때는 이 자판기 몇 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판기가 쫙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피 자판기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게들이 다 들어선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남항진, 강문, 정동진도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송정, 사천, 영진인데 사실은 강릉 사람들은 제 이 강문 해수욕장을 유명하다고 예전부터 많이 놀러 간다고 칩니다. 요 보시면 여기 호텔 보이시죠? 요 호텔이 그 유명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옛날에 현대 호텔입니다. 지금은 이 호텔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C마크 호텔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요. 어, 상당히 5성급 이상, 저희도 비싸서 못 갑니다. 이 하룻밤 투숙하는데 매우 비싸고요. 여기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하면 이제 정주영 회장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호텔도 있지만 국내 이제 빅5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 서울에 있죠.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 영동의 제일 큰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이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뭐 본인께서 이제 강원도에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이 하나가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바다 부채길인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한테 개장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와보신 분도 많이 있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동신곡 바다 부채길이고요. 정동이라는 것이 정동진에 있기 때문인데 정동진의 명칭도 사실은 임금이 있었던 경복궁에서 위도상으로 정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도상은 서울 경복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동진이란 말이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동해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 당구입니다. 약 3km 정도의 이제 산책길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매우 아름다운 절경을 관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곳을 오시면 동해 바다와 더불어서 매우 귀한 개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비경이 아주 뛰어난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간략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동해라는 곳이 이제 사실은 북한 한류, 우리나라가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만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 한류가 어, 계절에 따라서 강릉 이남까지 더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한류라는 게 대부분 이제 해수보다 수온이 낮고요. 한류다 보니까 염분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염인데 표층에 따라서 강릉 연안까지 남하하기도 하고요. 어, 난류와 만나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겁다 보니까 난류 밑으로 이렇게 침강하는 현상을 나타내죠. 계절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다, 해양 환경 쪽으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봄,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북한 한류 때문에 해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포항은 이제 용승 현상 때문에 한 번씩 해무가 발생하는데 강릉은 이제 북한 한류가 내려오면 대기와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해무란 것이 해수온과 기온 차이에 의해서 해수면 위에 작은 물방울이 형성된 안개고요. 북한 한류의 성질에 의해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무가 끼고요. 그 다음에 해안 사구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해안사 하구가 생태학적, 경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해안사 하구가 이제 침식에 의해서 많이 이제 깎여 나가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많이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 전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침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침식은 왜 생기냐? 어, 한마디로 인간이 손만 대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은 무조건 원래 자연적으로 침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다리를 세운다든지 방파제를 세우면 원래 깎이던 곳이 다른 곳으로 깎이게 됩니다. 원래 깎이는 건 자연적으로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 대면 깎인다. 그래서 결국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동해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전선이 만나다 보니까 생물도 이렇게 같이 저희가 흔한 조사를 나가게 되면 두 해역에 사는 이렇게 식물 플랑크톤도 한류성이 있고 난류성이 있는데요. 두 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요. 동물 플랑크톤도 이렇게 한류성, 난류성 저희가 나가서 동시에 혼재해서 채집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류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직접 우리의 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전역이 마찬가지겠지만 동해 바다는 특히 더 이제 해수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 변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강릉에서 원래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원래 잡히던 건 명태였죠. 1960년대, 70년대는. 명태가 워낙 많이 잡히다 보니까 어, 사실은 이 동네가 주문진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부자 동네였죠. 워낙 수산물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는 산업이라는 게 수산업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게 명태가 어느 순간 안 잡히고 뭐가 잡혔냐면 이렇게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오징어도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 심각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잡히냐?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던 광어. 그 다음에 심지어 태평양 열대 아열대에서 잡히는 참치 이게 참다랑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두 마리 잡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잡히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온도 올랐지만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매우 크고요.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얘기할 때 상위 포식자라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하루에 먹는 먹이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들이죠. 근데 이미 이런 현상이 매우 작게, 매우 강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어느 순간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들이 실제로 앞으로 바뀔 것 같다. 이미 뭐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측면에서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쿠로시오라는 이 난류에서 분지한 대만 난류수가 이렇게 와서 여기 뭐 울릉 분지긴 한데 여기 찬물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강릉이라는 곳이 이렇게 찬물과 따뜻한 물이 또 교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계절적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동해를 보시면 보십시오. 1970년대부터는 이제 어,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혔고요. 이거 명태거든요. 명태도 이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명태가 이 오징어가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고 있고 2010년대 들어오면 명태는 아예 없죠. 그다음에 빨간 이제 오징어가 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십시오. 파란색이 고등어고요. 이 보라색이 방어입니다. 방어가 이렇게 많이 잡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주도에 방어 축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제주도에 모슬포항에 가면 방어 축제가 했거든요. 이 방어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하냐? 강릉에서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를 강릉에 사서 모슬포항 가서 축제도 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산물의 분포라는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고요. 앞으로도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잘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오늘 한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강릉은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동이라는 곳에 이제 중심 도시이고 지금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이라 되어 있는데 춘천, 원주에 비해서 강릉이 좀 쇠퇴했습니다. 사실 강릉이 그전에는 이제 큰 도시였다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쇠퇴한 게 맞고요. 어,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해서 기후가 위도가 서울이랑 똑같지만 위도에 비해서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춥지는 않고요. 오히려 부산에 가까운 기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 때는 그렇고 관광이 매우 발달해 가지고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매우 주말만 되면 매우 많이 오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커피와 빙상 체육의 중심 도시이고요. 각각 이제 산호수 바다가 동시에 너무나도 다른 특성, 너무나도 특이한 환경적 특성이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강릉에는 또 유명한 게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가가 매우 발달해서 사천 한가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한가 마을이 따로 있는데 워낙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가을골 한가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체험 전시관까지 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가도 저도 뭐 한 번씩 먹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한가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오늘 발표는 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긴 시간 우리 강릉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강릉 관광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하고 온 기분이네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여러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최순남 교수님이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조언들은 너무 그 전에 안 들은 게 너무 아쉽고요. 들으면서 한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겼는데, 첫째는 단오날이 음력으로 그 항상 정하는지, 아니면 양력으로 지정된 날짜가 있는지, 그리고 커피 축제가 고정된 날짜가 있는지,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음, 세 번째는 그 석호의 물이 저는 이제 바다랑 이게 뭐죠? 이게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어, 네네. 그래서 대답은 그 뒤에 또 말씀을 뭐 이렇게 이렇게 음. 터서 하는 게 있구나. 근데 이쪽에 염전도 좀 있나 궁금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요까지만. 네. 예. 여러 질문 해주셨는데, 단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단어는 뭐, 한중일, 뭐, 여러 나라가 계속 전통적으로 지키고도 명절이고, 음력 5월 5일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왜 강릉 단오제가 그렇게 제일 유명한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다른 지방에서도 다 단어를 지켜왔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강릉이 제일 단어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같이 좀. 네, 그 첫 번째 날짜는 그 날짜 단오제는 보통 그 단오제도 그렇고 커피 축제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고정되어 있고요. 단오제는 음력 말씀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한 5일 정도 예, 정해져 있는 날짜고요. 커피 축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11월 첫째 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 어, 그래서 날짜는 고정되어 있고 그 단오가 여기가 특히 유명한 것은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단오제에 참가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이곳이 애로부터 이제 예양이다 보니까 향교라든지 유림이 되게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시 자체에서 규모를 매우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규모 자체를 매우 크게 이제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중국이나 이런 것도 단오제를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할 정도 원래 우리 축제냐 뭐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한다. 그래서 유명해진 이유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 홍보뿐만 아니라 음, 유림들이 직접 이제 자기들이 나와서 전통 행사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또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선정이 되니까 또 그것만 더 유명해지고 이런 순환 과정이 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음, 말씀드릴 게 석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석호라는 게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 하천이나 강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물이죠. 민물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지하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저 지하수도 있거든요. 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곳에 자연 석호입니다. 석호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아무리 염분이 높아도 5%밀 이내, 그러니까 1%밀 이내, 뭐 5%밀 이내 이런 거 거의 민물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게 계절적으로 개 터짐, 아까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분이 10%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현상이지 이게 바닷물이 갇혀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인간이 손지은 속초에 뭐 청초, 영랑호, 경포호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해빈이라고 하는 사주를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게 없는 거죠. 연중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염분이 있다 보니까 밀도가 크거든요. 담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바닷물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예, 보홀 음, 형태의 이제 석호가 있으면 밑에 갇혀버리면 이것들이 다시 빠져나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석호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순환이 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남미나 이런 것들도 이 석호가 되게 자기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번 오염되면 한번 다시 돌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염전 말씀하셨는데
염전은 동해안에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이제 조수 간만 차이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동해안도 조수 간만이 있죠. 그렇지만 서해안에 비하면 매우 작고 그래서 염전은 없습니다. 네. 음. 네. 예, 또 뭐 우리 김윤배 박사님 들어오시고 했는데 또 무슨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예. 우리 그 박현재 교수님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네, 잘 지내고 반갑습니다. 계시죠? 네.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좀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 요즘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우리 강릉 원주대하고 그 강원대학교하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지방의 미래는 우리 울릉도도 최근에 한동대학교하고 여러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강원대학하고 그 강릉 원주대가 통합해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때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전이었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강릉하고 울릉도하고도 아까 하슬라주 얘기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밀접한 이제 특히 우삼국 그런 시절에 그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항구랄지 어떤 도시를 볼 때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강릉 원주대 저는 그 남북 그 교류원을 앞으로 굉장히 저는 지금 이번 정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그 강릉의 미래랄지 강릉 그 위에 속초까지 연계해서 계속 강조하셨던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 교류 부분이 기후 변화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뭐 향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100년간은 이 동해 바다가 굉장히 아열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이러한 전선력이 분명히 원산이랄지 더 위쪽으로 이제 그게 가야지 우리가 뭐 생물 다양성이랄지 또 내지는 우리가 그 했던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미래가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 수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오늘 이제 우리 교육 부분 강릉 원주대 학생들 대상 교육하고 있는데 질문이 좀 길었는데 그 혹시나 우리 강릉 원주대 그 교육원에서 이거 지금 단순히 그 통일부 교육 말고 생각하고 있는 뭐그 준비하고 있는 내지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류 활동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유혜 박사님, 뭐,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예, 음. 감사드립니다. 예, 저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방대들은 사활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선정된 거의 그 이유이자 저희가 대학의 미래를 고민했을 때 내세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통합이라는 모토를 내세워서요. 1도 1국립대 이걸 내세웠죠. 이 슬로건은 1도 1국립대를 내세워서 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그럼 공학적으로 이제 합병 뭐 서로 이제 합시자 이런 부분만 내세우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내세운 거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지역 춘천 지금 원주 저희는 이제 강릉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캠퍼스가 네개가 있는데 이 캠퍼스를 단순히 똑같이 뭐 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특성화를 내세웠겠죠.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 뭐 의료 뭐 원주도 뭐 의료 그 첨단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 수소 에너지 저희도 강릉도 마찬가지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수소 뭐 미래 에너지 부분하고
수소에너지 부분하고 저희 이제 해양이 바다를 띄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양 특성화 대학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물 산단이 지금 확정돼 가지고 천연물 산단을 짓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천연물이라는 게 뭐 육상에 있는 뭐 다양한 생물도 되겠지만 원래 여기 키스트 분원이 천연물 지정되어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해양에 있는 생물들에서 유래한 천연물 등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와 산학년이 연관되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강릉의 위치적인 장점을 또 내세우자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방이 곳곳에 살아야 되는 것들, 각 지방에 그 지방이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무엇이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남북바다 자원교류원은 사실은 통일선도대학 사업은 사실 우리의 주라기보다는 부였거든요. 그건 부였는데 지금은 그게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는 뭐냐면 남북 간의 교류입니다. 교류. 결국에는 우리가 어, 특히 바다에 관심이 있는 분, 저도 바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과연 북한 바다에 어떠한 생물들이 해양 생물들이 있고 이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해류는 뭐 어떻고 다양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죠. 우리 남한에 있는 과학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 너무나 궁금한데 음, 그 비밀이 북한의 어느 원산만이라든지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 조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이제 북한의 해양 특히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바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고 우리는 대신 그런 부분에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하자. 이런 목적에서 설립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진척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한 가지 나온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 말고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하는 게 북한을 가로갈 수 없으니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 과학자 또는 교류를 해도 중국에서 북한 과학자를 초빙하면 되지 않냐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 바도 있고요. 특히 이제 원산에 수산대학이 있다 보니까 원산 수산대학과 우리 강릉원주대 간의 뭐 교류를 기점으로 확산해 보자. 특히 이제 다시마, 그때 다시마가 중점적인 저희의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서 다시마 양식을 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나오는 창출된 수익을 북한에 뭐 도움이 된다든지 주민들에게 식량으로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통일선도대학 사업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 뭐 이런 해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받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아유,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하시죠.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릉 원주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태양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저희 나중에 우리 박현재 교수님하고 통화 통해 가지고 그 후속 부분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궁금증이 많은데 정말 남북이 서로 이제 통하기만 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동해안 도시 탐방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앞으로 남북 교류가 일어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아까 염전 이제 물어보셨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남쪽에 동해안에 염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북한에는 청진 밑에 어랑이라는 곳에 아주 대규모 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봤던 것도 있고 지금 아까 방어 같은 게 많이 이제 강릉에 새로 등장하면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돼서 그렇다면 그 말은 이제 제가 이제 바로 느껴지는 게
그 생태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를 또 야기시키지 않을까. 뭐 이거는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이 강릉의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염려도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점점 북한의 바다 쪽으로 영태가 올라가고 뭐 오징어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빨리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우리 김윤배 박사님과 박현재 교수님 같은 이런 해양학자들의 역할이 가장 이제 기대되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런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많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점심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박현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꼭 질문하실 거 있었는데 못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마무리 할까요? 우리 김승진 박사님. 예, 그러면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박현재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점심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